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손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주팔자, 미신, 이런 것들은 믿으시는 편입니까?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때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엔 안 믿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솔직히 진짜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말 사주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신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신에 굉장히 맹신하시던 분이셨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갓난아기 때 어머니께서 제 사주를 본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타고난 팔자가 사나워서 주변 사람을 잃기 쉽다고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남자와는 상극이고 여자와 잘 맞는다고 했다더라고요. 사주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전혀 기억 못할 정도로 정말 어릴 때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인지 안 그래도 미신에 맹신하던 어머니는 확실히 사주팔자가 있다고 믿게 되셨고 늘 제게 사람을 사귈 때 깊게 사귀지 말고 남자는 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좋은 사주를 가진 생일을 돈 주고 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셨었어요. 저는 미신을 안 믿었으니 당연히 사주팔자 같은 것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듣지를 않았고 돈 주고 생일 사서 팔자 바꾸면 모든 사람이 다 생일을 돈 주고 사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제 생일을 살 기세였지만 저의 만류로 사지 않으셨어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대학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후 졸업을 하자마자 남들보다 일찍이 일을 시작했었어요. 당시 저는 쉬는 날 같은 거 없이 평일엔 공장, 주말엔 식당 일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모았어요. 거기다 낮에 식당을 열면 오전에 남는 시간도 아까워서 오전에만 가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을 바쁘게 일하다 보니 당연히 연애할 시간도, 아니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제 또래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결혼 후 신혼집으로 원룸을 구해 공장을 계속 다니며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주말마다 하던 식당 일을 그만두고 각종 자격증 따서 공장을 나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고 남편은 공장 사장님께 잘 보여 운 좋게 다른 건설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안 해본 일도 안 해본 공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운이 따라주는지 둘 다 꽤나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게다가 그동안 모아왔던 돈과 공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전세지만 빌라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돈 모은다고 이세 계획은 없었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사 가고 처음으로 이세 계획도 짰었어요. 임신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한 번만에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매일 일에 찌들려 있던 저희는 임신 소식에 처음으로 활짝 웃어본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부부금슬이 좋아서 싸워본 적도 사소한 말다툼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 저희가 딱 한 번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했던 게 임신 후 직장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보다는 제가 걱정돼서 일을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영양분이 다 아이한테 가고 거기다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까 남편은 제 몸이 망가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던 거예요. 당신 일 그만두면 안 돼? 나 진짜 당신 건강 해칠까봐 걱정이야. 아기야 뭐 잘못되더라도 다시 가지면 되는 거지만 당신이 아픈 건 도저히 못 보겠어. 아이고 또 벌써부터 오버하시네. 내가 알아서 잘해 이 양반아. 내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육아휴직 쓸 수 있을 때까진 버틸 거야.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나는 당신밖에 없어. 아이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회사 다시 잘 생각해봐. 나는 당신이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봐. 여보, 밖에 나가서 그 소리 하면 유난이라는 소리 들어. 혹시 나 임신한 몸으로 전쟁터 나가니? 만삭인 몸 이끌고 나보다 더한 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 그만해.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한 남편은 출근을 하되 최대한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일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도 이게 다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이러는 거니까 말다툼을 해도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하고 육아휴직을 받은 후에 아들을 무사히 출산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육아를 해놓고 아들을 저희 집과 가까운 친정어머니 집에 맡겨두고 복직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남편을 닮아 순해서 친정어머니한테 맡겨도 전혀 울지 않고 밥도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뱃속에서부터 얌전해서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태어나서도 효자라며 아들 바보가 되어 있었죠. 남편도 아들도 모두 제 말을 잘 들어서 저는 결혼 생활에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지금처럼 이대로 싸우지 않고 셋이서 평생 같이 살자는 다짐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제 팔자가 살았다라는 것을 잊고 살지 말라는 뜻인 건지 저희 아들이 10살이 되던 무렵에 남편이 일을 하다 사고로 그만 직사를 한 거예요. 심지어 사고가 난 날 남편의 업무도 아니었고 건설 현장에 갈 일도 없었는데 상사가 급한 일이 생겨 남편에게 대신 부탁하는 바람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남편의 시체를 직접 확인하고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체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왜 몸이 차냐고 자는 거 안다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나쁘게도 끝까지 제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눈을 뜨지 않았죠. 장례식장에서도 남편 영정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팔자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아예 어머니께서 제 사주를 봤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저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지 신세한탄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 따라갈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 어린 아들을 보니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자기 딴에는 장남이라고 의젓하게 장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어서 지친 제게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는데 저 조망만한 손이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이 아이를 봐서라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린 아들도 담담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본인 때문에 무너지는 걸 결코 바라지 않을 테고요. 저는 혼자서라도 열심히 아들을 키우기 위해 제 퇴직금과 집 전세금,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모았던 돈으로 뒤편에 조그만 방 하나가 딸린 가게를 구해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있었는데 그 돈은 차마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겨우 가게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음식 만드는 것뿐이라 분식집을 하게 되었어요. 싼 가격에 나온 가게라 기대도 안 했었는데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처에 학교가 하나 있었고 학원도 군데군데 있어서 아이들이 자주 사 먹으러 왔었어요. 아이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최대한 싸게 팔았더니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학교 마치고 학원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러 아이들은 늘 저희 분식점을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왔어요. 아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제게 반항 한번 하지 않았고 말대답했던 적도 없었어요. 항상 아들을 보면서 또래 애들답지 않게 투정도 부리지 않고 일찍 철이 들어 버린 것 같아 미안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해서 제게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걸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지금 성적도 좋은데 이대로 대학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쉽다고, 대학을 가야 더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고 달래고 또 달랬었죠. 어머니, 저 졸업하면 바로 일 시작할 거예요. 이제 성인이니까 저도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일을 하겠다니. 대학 가야 할 내가 일을 왜 해.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대학 갈 준비나 해. 싫어요. 저도 일할래요. 돈 벌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저희 힘들게 키우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 짐 덜어드려야죠. 내가 언제 돈 벌어달라고 했어? 아니잖아. 성적도 좋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대학 가. 대학을 가야 더 좋은 곳, 돈 더 많이 주는 곳에 취업을 하지. 지금 너 공장밖에 못 가. 제게 한 번도 말대답한 적 없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 말에 반대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건지 잘 알지만 괜히 저 때문에 아들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며칠간 실랑이를 벌이다 아들은 저를 이기지 못했고 제 뜻대로 대학에 가겠다고 말했죠. 아들은 평소 성적이 좋았고 수능까지 잘 쳐서 이름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 내줄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에 대학에 가라고 한 것이었는데 아들이 짐될까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다니는 바람에 제가 등록금을 내줄 기회가 없었어요. 늘 제 생각밖에 하지 않는 착한 아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다가올수록 저 혼자 괜히 서운해지고 아직은 아들과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당장이라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인사시키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역시나 제가 한창 생각이 많아졌을 때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며느리의 첫인상이 솔직히 말하면 그닥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워낙 날카롭게 생겨서 성격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사람은 얼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며느리의 성격이 얼굴과 정반대였어요. 얼굴은 까칠 도도한 반면 성격은 저희 아들이랑 똑같이 순둥하고 순수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음식이라도 좀 내오려고 하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자기가 뭐라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이뻐 보였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저 과일 내놓으시려고 꺼내신 거죠? 그거 제가 들고 나갈게요. 저 반찬들도 식탁에 올려놓으면 되죠? 아이고,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손님은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거에서 쓰나.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옆에서 편하게 앉아있어요. 어른이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계신데 제가 가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시켜주세요, 어머님.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럼 아가씨는 앉아있어요. 차라리 내가 아들 시킬게. 아가씨도 남의 귀한 집 자식인데 시켜 먹으면 안 되지. 그래, 내가 할게. 저기서 쉬고 있어. 손님이 무슨 일을 해. 엄마, 이거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지? 필요한 거 빼놓으면 내가 가지고 나갈게. 아이, 그래도... 그럼 밥이랑 수저만 내가 가지고 나갈게. 이건 나도 양보 못해. 어머님, 밥은 저한테 주세요. 얻어먹는데 하나라도 도와야 제 마음이 편해요. 제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가식을 떠는 게 아니라 원래 본인의 모습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가 저희 아들처럼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였더라고요. 아버지께 교육을 어찌나 잘 받았는지 말과 행동이 요즘 애들 같아 보이지 않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철이 일찍 든 저희 아들이랑 비슷한 게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아이라면 결혼도 하고 둘이서 평생 싸울 일 없겠다 싶어서 바로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날 며느리와 함께했던 건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결혼하고 며느리는 저와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 제가 한사코 반대를 했고 같이 살지 못한다면 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며느리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치도 빠르고 손도 얼마나 야물딱지던지 제가 따로 손댈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며느리와 있으면 자주 부딪힌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과 달리 저는 며느리와 사이좋게 행복하고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손자와 손녀까지 낳아서 저희 집엔 아이든 어른이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저희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화내는 성격이 없어서 항상 평화로웠어요. 이 평화로움이 평생 지속되길 바랐지만 저희의 평화가 깨지는데 5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큰 손자가 5살이 되던 무렵이었는데요. 저와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 안에 넣어둔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전화 받을 틈이 없었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빠졌을 때 물 마시며 숨을 돌리려는 순간에 다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번호도 확인 안 하고 받았는데 병원이라고 저희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위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정신이 풀린 채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어디 가냐며 저를 불렀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제발 사람만 있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저는 택시 내리면서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린 것도 모른 채 병원 안에서 아들을 찾아다니기 바빴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아들은 숨을 거둔 뒤였고 저를 반기는 건 흰천을 뒤집어 쓴 아들이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킨 뒤 떨리는 손으로 흰천을 내려 얼굴을 확인하는데 아들의 몰골이 처참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떨어뜨린 제 휴대폰을 열어 최근 기록에 있던 번호로 전화해 병원인 것을 확인했고 뒤늦게 저를 찾으러 병원을 뛰어다니다 저와 아들을 발견하곤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며느리가 침착하게 의사에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남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교통사고 난 건가요? 한 아이가 공을 떨어뜨려서 주우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 쪽으로 화물차가 오는 바람에 환자분께서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드셨어요. 그러다 이렇게. 그럼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건가요? 저희 남편 살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병원에 왔을 당시 의식이 살짝 있으셨고 만약 수술을 했다면 살 가능성이 희박하게 남아 있었지만 저희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렸었는데 저희 아들은 손자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구하려다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만일 수술을 했다면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한다고 전화를 받지 못해 아들을 살릴 기회조차 날려버린 것이에요. 그날 전화만 받았다면 수술이라도 받아왔을 텐데 제가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주먹으로 제 가슴을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내가 전화만 받았어도 우리 아들 내가 죽인 거야. 전화 받았으면 이렇게 안 갔어. 분명 살았을 거야. 내가 죽였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저도 전화 못 받았어요. 제 잘못도 커요. 정말 죄송해요. 저라도 전화 받았어야 하는데. 아니다. 내 잘못 맞아. 내 새끼 이렇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놈의 돈이 뭐라고. 돈 벌려다가 내가 내 새끼 죽인 거야. 수술도 못 해보고 떠나보냈어. 저와 며느리는 끌어안고 아들이 저렇게 된 건 서로 자기 탓이라며 울었어요.
아들이 살리고 떠난 아이의 부모님은 저희를 찾아와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장례식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울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 손을 잡으며 저희 아들이 살린 귀한 목숨이니 아이를 소중히 키워달라고, 제 아들이 바친 목숨이 아깝지 않게 잘 키워달라고 하니 아이의 엄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며느리는 아들의 마지막 배웅을 해준 후 가게로 돌아왔어요. 정말 추억이 많은 장소지만 아들을 죽인 장소나 마찬가지인 이 가게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고 그 돈으로 혼자 살 만한 조그만 집을 구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집에서 살라고 했지만 이제 남편도 없는데 더 이상 시어머니까지 모실 필요가 없으니 저는 며느리의 제안을 완강히 거절했어요. 혹시나 제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됐는지 며느리는 수시로 저희 집을 들려서 제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없는지 꼼꼼하게 본 뒤 챙겨주곤 했어요. 그러다 문득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게 말씀해 주셨던 사주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너는 항상 조심해야 돼. 그 무당이 너 팔자 사납다고 조심해야 된다더라. 주변 사람 잃기 십상이래. 너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 죽기까지요. 알겠어. 조심할게 엄마. 그 말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귀에 딱지 앉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해. 내가 알아서 잘할게. 너는 남자랑 안 맞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한테도 조심하라고 하고 자식으로 아들 낳으면 아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일러. 알겠어? 알겠다고 엄마.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지겨워 죽겠어. 꿈에서도 그 소리 들릴 것 같아. 진짜 진절머리나. 걱정되니까 그렇지. 네 아빠도 죽었잖냐. 그 무당 용하다고 소문났어.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었다더라니까. 지금 엄마 말은 내 팔자 때문에 아빠가 병 생겨서 죽었다는 말이야? 그럼 내가 아빠 죽인 거냐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시엔 미신, 사주팔자 같은 거 믿지 않아서 지금까지 무심결에 넘어갔었는데 아버지의 남편의 아들까지 죽고 나니 정말 제 사주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며느리를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도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저를 멀리하지 않으려고 했죠. 제가 아무리 말해도 멀리할 것 같지 않아 저는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연을 끊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의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누군가 저희 집 배를 누르더라고요. 저는 택배인가 싶어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문 앞에 며느리가 서 있는 거예요. 놀라서 인사도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며칠 동안 있다 갈 거라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고 하니 친정 아버지께 맡기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란다고 해도 안 갈 게 뻔했기 때문에 일단은 차를 한 잔 꺼내줬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혹시 누가 알려줘서 왔니? 내가 여기서 지내는 거 아는 사람 몇 없을 텐데. 친구분한테 3년간 졸라서 알아낸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 이제 너랑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도 죽고 없는데 너라도 새 출발 시작해야지. 어떻게 저희가 아무 사이가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의 할머니잖아요. 핏줄이잖아요. 저희가 이혼해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남처럼 행동하세요? 저는 계속 어머님 대접해드릴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니. 나랑 있으면 손자가 위험해진다고. 나는 손자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너랑 연을 끊은 거야. 솔직히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전 사주팔자 같은 거 안 믿거든요. 그런 건 제가 만들어가기 나름이죠.
저희 같이 만들어 나가요. 우리 같이 가요, 어머님. 며느리와 대화를 하는데 누구 하나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창과 방패 같았어요. 정말 1시간가량 정도 실랑이가 계속됐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며느리를 이기지 못하고 며느리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되었죠. 며느리는 저를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챙겨줬어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1년 후 손자가 9살이 되던 해 제가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죠. 건강하던 손자가 백혈병에 걸리면서 골수 기증자를 찾지 못해 저희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저는 제 탓이라며 그때 어떻게든 며느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었다며 울부짖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잃어 슬플 만도 한데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손자도 위험해질 거라고 했잖아. 그냥 나 혼자 살게 냅두지 왜 그랬어? 왜? 나만 없었으면 손자 안 죽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아들 명이 딱 이 정도까지였던 거예요. 어머님 사주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상관이 없어? 나는 사주에 나왔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내 주변 남자들이 죽었어. 아빠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에 이제 손자까지. 사주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어머님, 정말 사주대로 가는 거라면 저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사주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상술이라고요. 알고 보니 며느리도 어렸을 때 사주를 봤는데 저처럼 팔자가 사납다고 했다더라고요. 제가 남자와 안 맞다고 나왔듯이 며느리는 손이 여자랑 안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며느리도 어머니와 고모가 돌아가셔서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건강히 살아있으니 사주팔자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신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고 저도 그런 말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싶었대요. 제 사주가 어떻게 나왔든 사람들은 주어진 명대로 사는 거라고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남편, 아들, 손자의 죽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였고 병이었으니까요. 정말 사주팔자라는 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주 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며느리가 그대로 해서 놀랐었어요. 애당초에 사주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사주에 얽매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본 후 며느리와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잘 챙겨주며 살고 있어요. 저도 며느리를 딸 삼아 아들에게 못해줬던 것들을 해주고 있죠. 이 일이 있었던 것도 벌써 15년 전 일이네요. 현재 며느리는 저희 추억이 가득 담겨있는 분식점을 다시 매입해 계속 운영 중이고 제 손녀는 건강히 자라 이제 곧 성인을 앞두고 있어요. 자기 아빠 닮아 공부를 잘했던 손녀는 의대를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저는 이제 손녀도 다 키웠겠다. 노후를 즐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예전에 몸을 혹사시키며 일했던 게 이제야 탈이 나서 지금 제 몸에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암이나 큰 병은 없었고 연골같이 나이 들면 아픈 곳들이 짜잘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 저를 발견하고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김철용 씨 어머님 아니세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김철용 씨께서 20년 전에 저희 애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애기 엄마시구나. 이제 나이가 있어서 사람 얼굴을 잘 까먹네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 아드님 덕분에 아들과 잘 지냈지만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어머님 안부 묻는 것도 정말 실례네요.
실례될 게 뭐가 있어요. 저도 잘 지냈어요. 그런데 병원에 어쩐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가? 저희 아들이 이 병원에 근무하거든요. 아드님이 살려주신 저희 아들 지금 잘 컸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저희가 소중히 잘 키웠어요. 나중에 아드님 만나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요. 제 손목을 잡아챈 건 다름 아닌 저희 아들이 살린 아이의 엄마였어요. 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미 아이의 엄마 얼굴을 잊은 지 오래였지만 아이의 엄마는 한순간도 제 얼굴을, 아들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제가 한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려고 애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게 어떻게 많은 병원 중에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가 되었을까요? 저와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냐며 신기해했죠. 저는 아이의 엄마와 연락처를 교환해 종종 연락을 하곤 해요.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계속 음식 같은 것들을 제게 선물로 보내기도 했죠. 아들이 맺어준 좋은 인연들 덕분에 제 노후는 든든한 것 같네요. 며느리도 아이의 엄마도 이렇게나 저를 챙겨주니 말이에요. 이 행복도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5년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주위에 있는 인연들과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주팔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본인 삶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은 생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